여긴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 너희들 생태계가 먹이 관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알잖아.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는 건 그들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것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느냐? 사실 우리가 종다양성이라는 거 배웠지. 그지? 종다양성이 풍부해야만이 먹이, 사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너희들 보면 요런 종다양성이 많다. 이런 표현은 먹이, 사슬이 어떻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데에서 출발을 하거든. 생태계 평형은. 알겠어?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야.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이 생태계 평형, 생태계 내에서의 흐름이야. 물질의 흐름하고 에너지 흐름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봐야 될 게 이거다. 여러분 물질은 순환한다는 거 배웠지? 생산자를 거쳐 분해자, 소비자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충분히 순환이 가능해. 이 세 개의 지역을 충분히 얘가 사이클링을 돈다. 중요한 말이야. 계속 돈다는 거야. 계속 돌아. 뭐 계속 돌아. 이렇게. 물질은. 근데 에너지는 일방적이야. 이건 어디 가서 배우냐면 뒤에서 에너지 효율 단계에 가서 또 배우거든. 근데 이제 미리 보고 가봐. 이 에너지 흐름은 사실 이게 생명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배우냐? 에너지 흐름은 일방적이다라고 배우잖아. 아유, 우리 팔. 자, 일방적이다. 도대체 어떤 방향이냐라고 한다면 영양단계, 상위 영양단계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열 손실이 생기거든? 알았어?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일방적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체 피라미드를 볼 때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해. 소비자 아니야, 이거. 생산자야. 그 다음에가 1차, 2차. 이렇게 표현하죠. 맨 밑에를 프로덕트, P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에너지는 일방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에너지는.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뭐를 합니까? 호흡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흡이라는 건 열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고. 결국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중간중간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열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열 손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가 다 상위로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 효율 과정, 그러니까 페이지 110쪽의 맨 밑에 있는 내용은 이걸 얘기한 거고,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일방적입니다 라는 걸 설명한 말이고, 알았어? 페이지 111쪽은 먹이 피라미드 단계가 이렇게 돼. 에너지 피라미드라든가 개체수 피라미드라든가 생체량, 걔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 그리고 에너지 피라미드 자체 그 생체량 개체수가 갖고 있는 그 개체 전체 단위의 에너지량, 이런 것들을 보면 상위 영양 단계를 갈수록 자꾸 줄어. 그런데 뭐만 높아지느냐? 에너지 효율만 높아져.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먼저 들어봐. 초식동물은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을 해야 돼. 초식동물은 계속 먹어. 그런데 육식동물은 2, 3일에 한 번씩 사냥을 해. 그치? 이게 뭘 의미할까?
초식 동물은 그 효율이 낮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계속해야만이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먹어야 돼. 어마무시하게. 진짜 체구가 작은 애들일수록 물질 대사가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먹어줘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근데 육식동물은 어떠냐? 한 번의 사냥으로 배를 채우면 이틀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지? 효율이 높아서 그래. 또 하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기름진 피자를 먹냐, 아니면 샐러드를 먹냐? 샐러드 먹지. 야채가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니까 몸에 에너지를 적게 흡수할 수 있거든.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야. 그럼 정착적으로 우리한테 시험에 출제되는 건 어떤 거냐? 바로 페이지 112쪽처럼 나온다. 문제는. 자, 그 꼭대기에 있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먹이 지위 단계가 생산자든 1차 소비자든 간에 요걸 한번 봐봐. 이건 참고야, 얘들아, 참고.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 이거 누구를 말한 걸까? 이렇게 써주면, 이거 생산자지. 그지? 그럼 그 중에, 봐봐. 요 정도를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호흡을 하면서 무엇이 생길 거야? 여기서 열 손실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순광합성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요렇게. 여기를 순광합성량. 이 속에는 이것도 있어. 식물이 죽을 수도 있잖아, 고사량.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낙엽량. 그지? 이게 있을 수 있어. 섭식량이라고 그래, 섭식량. 그럼 요만큼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 1차 소비자로 가는 거야. 섭식량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게 열로 빠져나가고, 죽고, 떨어뜨리고, 그지? 그럼 결국 전체 에너지량, 이게 전체 에너지량이잖아. 생산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량을 갖고 있는데, 알겠니? 1차 소비자한테는 요만큼만 넘어갔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는 거지. 이 전체 에너지량이 있는데, 그 중에 1차 소비자는 뭐만 가져간 거야? 섭식량만 가져간 거야. 이게 바로 누구의? 얘의 효율이에요, 효율. 이 값이 2차, 3차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 단계 에너지량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 단계 에너지량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래. 실제로 니들 그 표에 보면 1차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을 거야. 자, 그 표에 봐봐. 생산자가 이렇게, 생산자가. 옆에 1차 소비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냐. 이게 누구냐면 태양 에너지야. 맞지? 태양 에너지도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됐겠어? 빠져나갔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거기는 주지 않았잖아. 얘 효율은 못 구해. 알았어? 근데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있단 말이야. 자,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산자를 잘 봐봐. 파란색의 에너지량은 이 세 개의 에너지량이 합과 같은 거야. 이해가니? 화살표, 물질 순환에서 니네 분명히 봤잖아. 들어온 출입량, 서로 들고 나는 양이 동일해야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우주의 에너지도 우주 빅뱅 초기나 지금이나 에너지량은 똑같다는 얘기다. 알았니? 그때 요 위쪽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안 하고 호흡이라고 하잖아. 호흡은 뭐라고 그랬어, 님이? 열이라고 했잖아. 빠져나간 에너지. 거기에다가 이 아래쪽은 고사나 낙엽량이라고 했잖아. 요거란 말이야. 이건 분해자가 섭취 안 하겠지, 뭐, 어쨌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걸 뭐라 불렀어, 요걸? 이렇게 부른 거야. 섭식량.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잡사를 했겠지.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 값을 이렇게 써놨어. 20810이라고.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20810인 거지. 알았냐? 근데 위로 얼마가 빠져나냐면 13197이 빠져나왔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생산자의 에너지량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호흡량 이거에 고사 낙엽량 이거에다가 얘를 담아. 이거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결론적으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자. 그렇다면 전 단계 에너지량 얼마에? 이거 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여기서 빼는 거지. 섭식량 어떻게 구해? 2080에서 이 둘을 합친 값을 뺀 거야. 맞지? 얼마 나오냐? 요게 나온다. 이게 에너지 효율이야. 이해가니?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 페이지, 저기로 가봐. 119쪽에 2번으로 가봐. 119쪽에 2번. 자, 거기에 보면, 퀘스천, 잘 봐요. 태양 에너지가 얼마로 나와 있냐? 태양 에너지가 만이라고 돼 있어, 만. 이렇게 써 있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얘가 생산자로 넘어가잖아. 근데 여기서 얼마가 빠져나가니? 9천이 빠져나가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우주에서 지구로 도착하는 중간중간에 반사도 되고 흡수도 되고 이런 것들을 뺀 거야. 그러면 생산자로 얼마가 왔냐는 거지. 생산자로 들어온 건 1000이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산자로 들어온 게 1000이야. 자, 그러면 요 아래로 화살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고사나 낙엽량을 말하는 거야. 요 위로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어? 750 그려놓고 뭐라고 써 있냐? 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호흡량, 호흡량. 이해 갔니? 그러면 생산자에서 다시 옆에 있는 B, 이게 A인데 B는 누구냐? 1차 소비자겠지. 이렇게 1차 소비자겠지. 그럼 결국 얘들은 어떤 식이 성립하냐? 1000은
750 더하기 기억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다시.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빠져나간 호흡량에 고사 낙엽량에 섭심량까지 합쳐진 거지. 이렇게. 이해갔어요? 얘로 들어오는 건 1000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가는 건 합쳐서 1000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온 양.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1차 소비자는 니은 이거 뭐 고사량이겠지. 얘들도 죽겠지. 폐사량이 될 거야. 그 다음 위로 100 써놓고 뭐라고 돼 있어? 역시 열이라고 돼 있어. 혼량이야. 그러면 요것도 1차 소비자 B도 여기 이제 C겠지? 얘도 어떤 게 성립하냐면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0 플러스 니은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들어오는 건 요거 하나인데 나가는 게 세 군데잖아 지금. 이해 갔어요? 그게 합쳐서 1차 소비자 B가 돼야 돼. 그럼 C는 2차 소비자가 될 거야. 얘가 되겠는데 2차 소비자 또한 열로 빠져나간 게 얼마? 그 20이라고 돼 있죠? 20. 그 다음에 아래 10. 스스로 죽은 거, 폐사량도 10.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아래에는 분해자라는 애가 있거든. 그럼 분해자 들어오는 화살표가 3개인데 나가는 화살표가 얼마라고 돼 있냐? 디귿이라고 돼 있잖아. 역시 열이잖아. 그럼 분해자 같은 경우도 어떤 형님이에요? 뭐 2차 소비자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C는 이렇게 되겠지. 그죠?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20 더하기 10이 되어서 C는 30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기억과 니은과 10이 합쳐진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디귿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식을 풀어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어요? 결국 여기 1000이란 이 값 때문에 요 값이 떨어지고 여기에 30이 떨어지니까 니은 값이 얼마인가도 나오겠고, 그죠? 여기 과정에서는요, 힌트가 누구냐면 C의 에너지 효율이에요. 거기 힌트 딱 줬죠. C의 효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C의 효율이 얼마? 20%라고 돼 있습니다. 20%. 퍼센트가 써야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100을. 그럼 C의 효율이라는 건 누구예요? 전 단계가 B잖아요. 현 단계가 C고요. 근데 C가 30이라며. 그럼 B는 얼마 나와야 돼? 곱하기 100을 해서 200이 나오려면 B는 150이 나와야 되겠죠? B는. 그쵸? 그래서 얘가 150이 됩니다. 그럼 이게 150이란 얘기고, 그럼 니은은 얼마 나오겠어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빼면 이거 120 얼마 나오냐? 20 나오겠죠? 니은은 20. 20,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150이면 합쳐서 900이네요? 기억이 100이라는 얘기가 나오겠고요. 그럼 이게 1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어떤 값이 딱 정해지면 여기서 들어오는 이 양과 나가는 이 양들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풀릴 수 있다. 차근차근.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혹시나 나올까 싶은 건데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영양 단계별 생물 농축량이 주어졌을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생물 자체가 있을 거예요. 생산자의 개체가 있을 거고 1차 소비자의 개체가 있을 건데
그런 개체들이 갖고 있는 중금속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DDT라는 농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금속이 될 수도 있고요. 수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농축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체를 먹어야만이 1차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체량들이 다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1차 소비자에 쌓인다면 그 한 마리를 먹는 2차 소비자는 더 엄청난 농축량이 들어온 거예요, 몸에. 마지막 3차는 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D까지 써놨는데 여러분은 D가 생산자고 흔히 하는 실수가 D를 1차 소비자로 잡는 친구들이 많아. D는 생산자고 C가 1차, B가 2차, A가 3차인데 오른쪽에 영양 단계를 써놓고 중금속량 ppm이라고 썼는데 ppm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한 거죠. 100. 100 중에 얼마 있냐? 혹시 퍼밀이라는 단위 알아요? 퍼밀? 처음 들어봤죠? 퍼밀. 퍼밀이 이런 단위거든요. 보통 지금 PSU 단위를 쓰는데 지구과학에서 염분율 단위, 이거 천이 기준이에요. 천. 알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ppm은 100만,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만큼 있다고 쳤을 때 얘들이 그 중에 13.8g을 차지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상대값을 보니 기억이 제일 크잖아. 걔가 A예요. 알았어요? 리을이 제일 작잖아. 그게 D입니다. 아셨어요? 생물 농축도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중요한 말.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옵니다. 자, 페이지 113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자, 113쪽에 보시면 먹이 관계와 개체수 변화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군집 간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때 개체수가 먼저 변화를 보이는 쪽이 하위 영양 단계고 또 하나 개체수가 많은 애들이 하위 영양 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신토끼하고 스라소니를 보면 문신토끼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개체수는 스라소니의 먹이잖아. 그 먹이가 흔들리면 그 상위 영양 단계도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신토끼가 개체수가 많은데 그 초록색 화살표 있죠? 초록색 그래프. 그게 좌측, 세로축을 읽으란 말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우측 그래프를 읽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숫자의 단위가 달라요. 보면 왼쪽은 40, 80, 120, 160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뭔가 봐봐요. 3, 6, 9, 12 이래요. 확실히 개체수가 적은 게 상위 영양 단계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은 그 그림만 딱 보고 끝나요.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끝입니다.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알았죠? 그건 뭐냐면 아래쪽에 어디에서 구멍이 나더라도 다른 대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는 순서 여러분들이 막 순서를 맞추는 건데 한 번만 맞추면 알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평형이 깨진 게 어디서 깨졌나 봅시다. 1차 소비자가 외부에서 유입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현상에 의해서 개체수가 확 늘어나. 개들이 먹이로 삼는 생산자 확 줄어요. 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일시적으로 증가. 이게 정말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누가 개입하면? 인간이 개입하면 이래요. 인간이 개입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늑대를 다 죽여버린 거야. 갑자기. 그랬더니 그들에게 잡히는 피식자인 사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럼 걔들이 뭐가 있냐면 걔들이 사는 지역은 일정해요. 거기에 있는 뭐 생산자도 일정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떤 일정한 면적에
이론상 따지면 얘들은 지들이 지지고 볶아도 요거밖에 못 자라요. 애들이. 왜? 상위 영양단과 포식도 하고 먹이 경쟁도 하고 지들끼리 새끼도 낳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생태계 평형인데 포치가 사라졌어. 그럼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나? 그러면 환경 저항에 부딪히는 거야. 뭐가 부딪혀? 개체수가 많으니까 먹이가 한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한정적이니까 결국 먹다 뿌리채 다 뜯어먹는 거야. 뿌리채.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앉아있다 싶어갖고 늑대를 쓱 집어넣어요.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늑대들이 얘를 조절하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어느 한 지위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시면 일시로 증가하면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생산자, 걔들이 먹이로 삼는 애들 확 주는데 그 위 영양단계가 또 확 늘어요. 밑에가 먹이가 풍부하니까. 그러다 어디서 반응이 뭡니까? 그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애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소. 그럼 생산자도 늘어나죠. 위에 포식자도 줄죠. 먹이가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변화를 보였던 그 단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면 돼요. 개가 커지면 밑에 줄고 위에 느는데 개가 다시 감소하면 밑에 늘고 위에 줄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아셨습니까? 이게 먹이 관계예요. 먹이 관계. 자, 이제 넘겨봅니다. 자, 페이지 114쪽은 그런 예를 써놨어요. 거기 고원지대에서 인간이 관여하는 카이바브 고원지대에서 인간이 관여한 사태를 보여주는데 이 사태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비버라고 알아요? 비버? 걔들이 뭐를 만들어요? 자기 우리를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보가 돼요. 보. 여기서 보라는 게 뭐냐면 댐 같지는 않은데 하천수 이런 거에 이렇게 막아놓는 거 있죠. 그럼 물이 차잖아요. 그런 되게 많아요. 여기 갑천이나 이런 데 가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비버가 자연 보를 만들어요. 나무를 막 갖다가 막 싸가지고 물을 가둔단 말이야. 근데 저 하류에 있던 농부들이 보면 물이 자꾸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걔들이 자꾸 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저걸 무너뜨리면 우리가 풍부한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사냥을 했어요. 비버를 다 죽였다고. 그리고 보를 다 무너뜨렸네. 자, 제일 첫 번째. 물은 많이 내려왔는데 물이 혼탁해.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물이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주변의 그 지형이 하천 지형이 바뀌어. 가운데가 깊고. 알았어? 그러면서 자꾸 떠나, 물새들이. 얕은 데 물고기를 잡아먹던 물새들이 다 떠나. 그래가지고 피폐해졌어, 그 살림이. 완전히. 홍수가 나잖아? 작살나는 거야. 밑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애들이? 비버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놨다고. 다시 돌아왔어. 환경.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껏, 밑으로, 수량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홍수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생태 종도 자꾸 줄고. 그러다가 비버가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수자원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잘 안 나고 이런 건가, 이런 거. 인간이 건드리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볼펜을 건드리네. 걔가 너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려고. 자, 밑에 있는 환경변화와 생태계라는 얘기들은 뭐냐면 인간이 관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가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야 돼. 니들 어떤 요런 거 있잖아. 니네 본 것 중에 이런 생물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중간에 막 길을 내는 거지. 중간에 또 길을 내고 그러면 종이 감소하지. 그지? 평형이 깨지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인간이 자꾸 경작지를 만든다든가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산림을 파괴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개발이며 무분별한 벌목. 인간이 쓰려고.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나무를 수입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원목을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이 많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큰일 났죠. 나무를 안 사니까. 그래도 벌목이 줄고.
그 다음에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건 뒤쪽에서 볼 거고, 화석연료 사용도 역시 볼 거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보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것이 전부냐, 이유가. 여러분들 환경운동가 그린피스 막 돌아다니는 거 봤죠? 막 항의하고 막, 그죠? 그 좋은가 나쁜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악용된 사례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페루인가? 그 나라에 그 석유 그걸 캐기 위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닥 효율이 안 좋아요. 한 10년을 했는데 18억 달러인가? 뭐 이 정도밖에 못 뺀 거야.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근데요, 그걸 공짜로 먹으려고 중국이 들어온 거야. 제일 먼저 사주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바로 그 환경단체 운동가들 돈을 댄 거야. 데모해라. 그러면 이제 걔들이 막 석유를 캐내면서 나오는 그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얘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하천에. 그걸 빌미로 막, 근데 거기 들어간 우리나라 그 석유 공단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건 다 현지인들일 거 아니냐. 거기다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짓고, 그래서 애들을 다 거기다 가두고 돈도 주면서. 근데 이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 뭐 임금을 올려달라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이 그래? 그럼 우리 갈게. 그거 나간 거야. 이제 중국은 막 사탕 발림을 했겠지. 우리가 들어가면 니네 급여도 막 2배로 올려주고, 아유, 다 해주고. 근데 들어가서 거기서 뺀 석유는 다 자국으로 보내고, 오염도는 더 심해졌고, 나중에 이제 그 환경단체는 국가에 고백을 하고, 중국이 돈을 줘서. 그런 일들이 허다해, 진짜로. 어떤 기업을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과연 환경단체들이 맞는 말만 하는 것인가? 그건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인간들의 어떤 그런 오묘한 그 싸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학교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배워놔야 돼, 많이. 많이 배워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운다, 인생의 통틀어. 니들이, 근데 나는 이런 건 니들이 몸소 겪지 않는 게 좋아. 몸소 겪으면 성격이 바뀌어. 알았어? 그래서 뭐 젊은이들은 뭐 젊었을 때 고생도 사서 하지 마. 하면 바뀌어, 성격이.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아. 알았지? 아빠 부자야? 돈 좀 있지? 그거 쏙 빼먹어. 아이고.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그리고 성격 버리고 싶지 않으면 꼬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알았냐? 돈 같은 거 돈거래 하지 말고. 어른들 말이 다 맞는 말이야. 하여튼 생태계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사는. 아주 복잡해. 뭐 거기는 다 뭐야,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들 뭐 습지, 남사루조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면 안 나와요. 알겠니? 거기는 다 윤리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읽고 풀 수 있어요. 넘깁니다. 이제 조금 끝났고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지구 환경변화까지 했잖아. 사막 활동까지. 그죠? 우리 저기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전기. 여기 누적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부분 꼭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겠죠, 제가? 태양에너지는 빛뿐만 아니라 뭐도 와요? 열도 오죠? 그래서 빛이 무엇을 창출하고 열이 어떻게 물질을 순환시키는지까지 꼭 공부해 놓으세요. 거기는 정말 자주 나오고 꼭 보셔야 됩니다. 빛은 종말이 어디로 가요? 그치? 화석연료. 그잖아요. 열은요? 수력발전소. 이런 거 물을 순환시키고 이런 과정 꼭 하시라고. 그래서 141쪽에 중간에 있는 태양에너지 전환과 활용 있죠? 그 데이터 꼭 시험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할 때? 자, 넘기시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페이지 146쪽 잠깐 가보세요.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것만 잡아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서 안 배웠겠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전류라 하고, 이걸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다 유도라고 썼어요. 봐요. 전류가 흐르니까 도선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얘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 전자기력이에요. 자, 이 원리가 뭐냐? 바로 모터입니다. 모터. 전동기. 선풍기. 알았어요? 이건 인류가 제일 먼저 알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를 역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뭐를 줘서? 얘를 가한 거지. 외력을 가하는 거야. 가해서 무엇을 변화를 주냐면 얘를 흔드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장이 유도되고요. 이로 인해서 흔들고 있는 그 자기장과 전기장 사이의 도선을 갖고 움직인다면 그 도선에서 뭐가 발생한다? 얘가. 우리는 뭐를 배웠다? 이걸 배운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헷갈리고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전기력이 있는 거예요. 맞죠? 중력장에 중력이 있듯이 전기장은 전기력이 있는 거라면 자기장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세기.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엄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있고, 그건 뭘로 확인하느냐? 면적당 자기력선 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해준 판이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얼마냐면 미터 제곱이고요. 자기력선의 수가 단위가 웨버예요. 웨버.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들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 평소에 좀 궁금했던 사항이 저런 거였구나라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장 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죠? 이 단위가 뭐예요? 테슬라예요. 테슬라. 이 단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단위가 뭐 어려운 거 많이 나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많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세고, 적게 지나가면 자기장이 약한 거라고.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만 해도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되냐? N극은 나와, 자기력선이. S극으로 쏙 들어가. 나오고 쏙 했잖아. 기억나냐? 다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잘 봐봐. 네모난 동일한 고리를 갖다 대보자고. 그러면, 자, 먼저 1하고 2를 보면, 어디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냐고. 당연히 1이죠. 맞죠? 1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외력을 가한다는 게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알았어요? 자기장이 세기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거죠. 봐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럼 이 노란색 고리에 전류가 발생하는데, 알았니? 방향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방향이라고 해야 우리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잖아. 하나, 시계 방향.
두 번째, 반시계. 빨간색이 시계면 뭐 저기 파란색은 만시계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 아, 전류 방향이 바뀔 것 같다. 동그란 고리를 자석을 떨어뜨렸다 통과하기 전, 통과한 후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반드시. 이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그걸 우리는 교류라고 불러요. 교류.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건물 내에 있는 게 다 교류거든요.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류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현상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란 단위는 3테슬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1제곱미터에 자기력선이 3개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고리에 아마 여러분들 기출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거. 고리에 자석이 떨어집니다. N극 S극. 통과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만 찾아봅시다. 세 가지만. 일단 얘가 떨어지면요. 자기력선이, 잘 보세요. N극.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력선이 많아져요? 줄어요? 많아지죠? 그러면 얘를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가 많아지면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겨요. 근데 이 고리 자체가 자기력선이 나오는 순간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N극이 다가오면 윗면이 같은 N극이 유지된다. 렌치의 법칙이에요. 이게 렌치의 법칙. 뭐 렌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면 밀어내요. 그지? 여자친구 막 다가오면 싫죠? 좋아요? 좋을 때구나. 너무 다가오면 싫어요. 알았어요? 근데 또 머리 떨어지면 보고 싶어요. 관심도 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렌치의 법칙이에요. 다가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부터 봐봐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단 말이야. 자, 힘이 뭐였어요? 중력인 거예요. 중력. 떨어지는 중력이 작용해서 자기장의 유도가 된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보세요. 선생님이 오른손 법칙으로 문제를 풀 때 원래 니들 배운 게 중학교 때 배운 게 봐봐요.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맞죠? 4개 방향이 자기력선 잔뜩 있잖아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쪽이. 이 자기장의 방향 봐봐요, 여러분.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찾아주는 도구가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침판 N극이 무슨 극을 가리켜요? S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존할 때는 N극 가리키면 무슨 방향적으로 어디라고 그래요? 북쪽이라고 하잖아요. 그 북극은 S극이었던 거예요. 자석으로는. 알았니? 그렇게 돼서 나침판 방향이 손가락 4개고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인데 여러분 이것들이 각각 3방향이잖아.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할래? 니들 입장에서. 앞, 뒤잖아. 이건 뭐라고 할래? 위, 아래. 이건 뭐라고 할래? 좌우. 이게 3D야. 알았냐? 3차원 공간이라고 F야 이게. 그러니까 힘. 따기 때릴 때 이거 때렸잖아. F. 그 다음 여기 뭐야? B. 요건 뭐야? I. 전류. 그래서 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FBI. 미연방 수소국이잖아. 기억나냐? 이렇게 했잖아. FBI. 왼손 법칙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고자로 올려놔봐. 이렇게. 그럼 손바닥 방향이 요거잖아. 손바닥 방향. 엄지손가락. 왼손에. 요게 힘. 그리고 같네 요거. 뽀큐랑 요거랑. 요거 뭐예요? 전류. 손가락 4개랑 검지랑 같네. 요게 자기장이야. 알았니? 오른손으로 할 때. 근데 내가 그때 그랬지. 고리가 돼서 전류가 네모든 동그라미든 고리가 돼버리면 엄지손가락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때만 바뀐다고 그랬잖아. 요 자기장이 전류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으로. 알았니? 그래서 그게 앙페르의 오름나사의 법칙이라고 배워, 나중에. 봐.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박으면 전류는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뭐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반시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쓰자고.
이게 유도전류, 유도전류. 봐봐라. 얘가 떨어진다.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뭐가 생겼다? 유도 자기장이 생겼어. 그 다음 뭐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통과했어, 이렇게. 야, 통과했어. 자, 얘 도선 입장에서는 S극이 멀어지네? 잡아야지. 렌츠의 법칙인데. 그러면 이렇게 돼. 이해가냐? 이렇게 된다고. 무슨 극? 여기가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얘를 잡아야 되니까 생각해봐. 위에가 N극이 돼야 얘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극이 유도된 거야? N극이 유도된 거야. 봐봐라. 결과가 서로 반대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겠지.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게 뭔 줄 알아? 들어가기 전, 나온 후. 전류 방향 반대라고. 무조건 반대야. 자, 여기 하나만 더 얹자. 이거. 도선이, 물론 여러분 봐봐요. 얘한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누구예요? 중력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도 뭐예요? 중력입니다, 여러분. 중력은 똑같아요. 얘나 중력 똑같다고요. 알았어요? 무게가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봐요. 여기에 도선이 작용하는 자기력을 표시해 봅시다. 위에 있을 땐 얘가 밀어요, 당겨요. 얘를. 밀어요. 됐어요? 이거 무슨力이라고 그래요? 청력이라 하잖아요. 근데 통과하고 나면 밀어요, 당겨요. 당겨, 이건 뭐라 불러요?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반대예요, 똑같아요? 그래,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기력 방향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위에 있는 자석이 빨라요, 아래에 있는 자석이 빨라요? 속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도선 없애볼게요. 자연학회 시켜보죠. 위, 아래. 얘가 당연히 빠르죠? 도선만 있으면 애들이 헷갈려요. 아니야. 잘 봐. 분명히 위에 있는 자석도, 아래에 있는 자석도 이 도선에 의해서 인력을 받아. 그래서 자연학화보다 늦게 떨어져. 맞지? 그런데 파란색, 노란색 누가 길어? 파란색이 길잖아. 그래서 R자임은 계속 아래 방향이야. 여기서 자연학화는 이 노란색이 없는 것뿐. 얘들은 있는 것뿐.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늦게는 떨어지죠. 자연학화는 애보다 늦게 떨어지지만 항상 위보다 아래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유도전류의 방향 항상 반대다. 두 번째, 자기력의 방향 일치한다. 도선에 의해서. 위에 있으면 밀어내고 아래에 있으면 당기니까 다 윗방향이잖아. 그지? 그리고 속도는 밑에 있는 게 무조건 빠르다. 이해 갔니? 그거만 좀 조심하고. 자, 페이지 149쪽으로 와봐.